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전업주부인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홈쇼핑 모델 활동을 했었고 남편은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저랑 동갑이었고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결혼한 지 3년 되어가고 있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죠. 사소하게 다투는 것 빼면 남편이랑 사이가 좋고 시부모님과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시부모님과 사이가 살갑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어려운 분이시긴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특히 돈이 많으셔서 우리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일을 안 하고 육아와 집안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대신 저도 그만큼 시모가 시댁에 호출할 때마다 불평 불만 없이 따랐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지원을 해주면 저도 시댁에 그만큼 해야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모의 눈치 볼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모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거든요. 둘째 아들이 데려온 애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쩌냐?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둘째 아들은 걔랑 계속 결혼하겠다고 나서니까 좀 그렇더라. 딱 봐도 시모가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마음에 안 드시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시모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 먹도록 백수라고 하니까 당연히 마음에 안 들지. 게다가 우리 둘째 아들보다 나이가 많더라. 아니, 직업이 없으면 나이라도 어리던가. 감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는 게 어이가 없어? 뭐 직업이 없는 부분을 생각하면 시모가 결혼을 반대할 만도 했어요. 저도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전 그래도 애 낳기 전까지는 일했었고 결혼 비용도 꽤 모아가지고 왔었거든요. 심지어 예비동서가 미운털이 박힌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시모가 글쎄 인상을 팍 쓰면서 동서될 사람이 부족한 점을 이런 식으로 하나 더 꼽는 거 있죠? 심지어 둘째 며느리 될 애는 애초에 일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인턴 정도밖에 일을 안 해봤대.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는 애들이 어디 있니? 내가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직업이라도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어. 그런데 동서가 백수인데도 결혼하려고 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며칠 뒤에 시모가 바로 태도를 돌변해서는 제게 이런 전화를 했었거든요. 아이고 며느라, 내가 둘째 며느리가 직업 없다고 그리 흉을 봤잖아. 내가 글쎄 오해를 한 거였더라. 둘째 며느리 집안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잘 살아. 둘째 며느리 집안 식구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재산이 많이 있더라고. 난 그런 집안 딸인 줄도 모르고 결혼 반대할 뻔했지 뭐야?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다 얘. 시모가 이렇게 동선의 집안 사정에 대해 알게 되자 재력이 혹한 시모가 결혼을 허락하셨는데요. 동서가 얼마나 부자일까 가늠이 안 갔거든요. 그런데 시동생 결혼식에 가봤는데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시모한테 들었던 대로 동서 집안에 돈이 많은지 연예인이나 갑부들이나 할 만한 호텔 결혼식을 열었어요. 휘황찬란한 샹들리에와 조화가 하나도 없이 생화로만 깔려있는 곡선형 길까지. 신부와 신랑이 서는 전 방향이 완전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꼭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푸릇푸릇한 나무들과 풀이 함께 보여서 와,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동서를 보고 깜짝 놀랐죠. 부동산 피해자 모임에서 본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저도 친정 아빠께 빌려준 돈이 있어서 그 모임에 참여했었거든요. 친정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출산하다가 숨을 거두셨고 친정아빠는 오래전에 명의를 도용당해서 돈을 엄청 잃고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부자들도 부동산 피해를 입고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아둥바둥 하나 싶었지만 뭐 부자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하긴 부자들뿐만 아니라 법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도 사기 같은 거 당하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피해자 모임에 형사도 있었거든요. 형사들도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구나 싶었죠.
그날은 사람도 많고 축하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사기당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서도 절 알아본 눈치더라고요. 고갯짓으로 인사하는 걸 봐서 저도 받아줬는데요. 그렇게 동서가 결혼한 후로 부동산 사기꾼에 관한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동서처럼 잘 사는 집안이면 부동산 사기꾼에 금방 잡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것만 물어볼 생각이었는데 시모 머릿속은 오직 돈밖에 없나 봐요. 결혼식장에서 해실해실 웃으면서 벌써부터 신혼집 집들이 이야기를 다 꺼내더라고요. 둘째 며느리가 60억짜리 신혼집을 해왔다고 하더라. 이번에 집들이 한다고 해서 식구들 전부 다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너도 시간 비워둬라. 옷차림이랑 선물 같은 거 신경 써서 준비하고. 전 시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집들이에 가면 동서한테 부동산 사기꾼들에 대해 물어볼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동서가 신혼여행을 다녀왔나 봐요. 이제 신혼집을 공개할 준비가 됐는지 시모를 통해 집들이를 하자는 연락을 해왔어요. 동서한테 초대받기도 했고 시모가 모든 식구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집들이 가기로 했는데요. 동서가 보통 잘 사는 게 아니니까 무얼 사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모로 제가 비싼 걸 사다 줄 형편은 못 되니까요. 그냥 무난하게 작은 화분을 준비했는데 시모한테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며느리, 너는 네 동서 될 사람 집들이 선물 준비했니? 나는 울 둘째 며느리 급에 맞게 명품 향수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봤다. 시모한테 어디 브랜드 걸로 사냐고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비싼 걸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부도 양털로 된 러그를 준비하셨대요. 그것도 가격대가 꽤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 선물이랑 너무 비교가 되니까 동선의 집들이에 가도 되는 걸까 싶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무시당할 것 같은 기분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게 안 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당당하게 부딪혀보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서 시어머니한테 문자로 전달받은 집 주소로 가봤는데요. 동선의 자체가 부자 동네에 있다 보니 남편이랑 같이 가는데도 어색하고 쭈뼛거려지더라고요. 동선에는 아파트도 아닌 단독주택이었어요. 잘 깎아놓은 돌계단을 올라가서 커다란 대문에 달린 초인종을 눌렀더니 삐리릭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는데요. 문이 쫙 열리자 관리가 잘 된 잔디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깔끔하고 모던하게 꾸며진 벽과 타일,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그림과 미술품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심플하면서도 미니멀한 느낌에 정신이 팔려있는데 동서가 딱 등장하는데 어쩌겠어요. 와, 내 손에 들린 화분 어쩌지 싶었죠.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꽤 그럴듯한 선물을 가져와서 막 건네는데 저는 선뜻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제가 준비한 화분을 주게 됐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동서가 제 선물을 가장 좋아해 주는 거 있죠. 부자에 대한 선입견, 편견 같은 게 있었는데 동서가 작은 화분을 받고도 너무 좋아해줘서 의외였죠. 그리고 무언가 물어보고 싶어하는 눈치길래 순간 궁금증이 일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집을 둘러보고 있을 때 동서가 다가와서 이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혹시 저희 구면이죠. 부동산 피해자 모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기꾼은 잡으셨어요? 피해 금액도 못 받으셨죠. 예상대로 동서도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동서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물어봤는데요. 아이고, 네, 맞아요. 사기꾼은 아직 못 잡았고 피해 금액도 못 돌려받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부동산 피해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으시죠? 동서가 질문한 걸 들어보니 동서가 부동산 사기꾼을 못 잡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물어봤는데 동서 대답을 들어보니 역시나였죠. 금전적인 부분은 별 타격이 없었는데 범인은 못 잡았어요. 사실 저희 집이 부동산 한 채 사기당했다고 집안이 무너지거나 타격이 큰 건 아닌데 괘씸한 게 더 커서요. 아무래도 부동산 사기꾼들이 해외로 도피한 것 같아요.
게다가 한 명이 아니라 단체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 집안이 워낙 잘 사니 저희 집보다 타격은 적은 것 같았어요. 긴 시간 동안 부동산 사기꾼도 안 잡히니까 부동산 피해자 모임도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동서랑 저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은 범인을 잡는 걸 다들 포기한 눈치길래 동서에게 이리 말해뒀죠. 그래요. 일단 힘내서 범인을 어떻게든 잡아보게요. 저희 둘이서 힘 합쳐서 이것저것 알아보면 뭔가 길이 보이겠죠. 전 그날 이후로도 동서랑 이런저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사기꾼을 잡으려고 했어요. 부자들이 여유롭게 살아서 성격이 좋다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동서랑 부동산 사기 사건 때문에 급 친해져서 사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사근사근하게 대하더라고요. 동서랑 저는 같은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친구처럼 지내게 됐죠. 이제 사이가 어느 정도 편해져서 이런 식으로 제 속내를 털어놨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워낙 장기화되어 가다 보니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피해 금액이 아무리 큰 사람들도 이제 못 잡겠다고 생각하고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겠대요. 그런데 저는 포기를 못 하겠는 게 부동산 사기꾼들 때문에 친정아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가보려고요. 그러니까 동서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보다 더 슬프게 울면서 이렇게까지 위로의 말을 해줬는데요. 어떻게 그런 놈들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떠날 수 있어요. 형님이 많이 힘들었겠어요. 제가 안아드릴게요. 혼자서 어떻게 버티셨어요? 이러고 저를 꼭 안아줘서 동서가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 뒤로 동서랑 많이 친해졌는데요. 따로 만나서 차 한잔하거나 밥도 먹을 정도가 됐고 심지어 동서가 제 생일날 순금 목걸이를 선물해주면서 이런 덕담도 해주더라고요. 부엉이가 또 행운, 재물, 건강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부엉이 모양의 순금으로 특별 제작한 거예요. 이게 형님한테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줄 거예요. 어쩌면 부동산 사기꾼도 잡고 피해 금액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동서가 정말 좋은 마음씨로 선물을 해준 거라 계속 착용하고 다녔죠. 이렇게 동서랑 지내다 보니 동서가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는 동서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형님, 저 그냥 형님 말고 언니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안 그래도 저한테 언니가 없어서 언니를 엄청 갖고 싶었거든요. 제가 상관없다고 말하니까 동서가 형님이란 말은 입에 안 달라붙는다면서 어느새 저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했는데요. 전 동서가 형님이든 언니든 뭐라 불러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동서가 시부모님 앞에서도 저를 언니라고 부르니까 시부가 안 좋아하셨어요. 동서가 저를 언니라고 부르기 무섭게 시부가 바로 이리 대꾸하시더라고요. 형님 동서지간에 언니 동생 해버리면 어떡하냐? 호칭은 똑바로 해야지. 며느리간에 그렇게 가볍게 부르다가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면 위계질서가 흐트러진다. 안 그래도 시부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시부가 좀 보수적인 분이셨거든요. 저랑 남편이 방 안에 있을 때 야, 너라고 부르면서 장난을 치고 있을 때도 시부가 이런 식으로 정색을 하셨어요. 부부지간에 야, 너 하는 게 어딨냐? 자기 여부라고 불러라.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그나마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도 배우자를 야, 너라고 부른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꼴보기 싫겠냐? 그런데 이번 시댁 모임에서 동서가 저를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시부가 호칭을 지적하시길래 조심하겠다고 했죠. 이런 모습을 시부모님이 보면 또 안 좋게 보실까봐 동서랑 이런 식으로 입을 맞춰놨어요. 동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날 형님이라고 부르고 나랑 단둘이 있을 땐 언니라고 불러. 안 그러면 아버님이 계속 혼내실 것 같아. 동서가 그러겠다고 하길래 여기서 일이 일단락 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동서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게 되면서 무난하게 절 대했던 시모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전 평소에도 시부모님 좀 드셔보라고 반찬을 한 다음에 딸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거든요. 그 당시에 전 늘 그랬듯 시부모님께 인사를 우렁차게 드리며 밝게 웃어 보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계시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큰 편이라서 알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으셨어요. 동서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시모가 왔냐 이 정도 말씀은 하셨는데 좀 이상했죠. 반대로 시부는 평소처럼 절 맞이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안일 하기도 바쁠 텐데 우리 것까지 해줘서 고맙다. 밥 먹고 가. 어떻게 반찬만 주고 보내겠냐? 안 그래도 안 사람이 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라. 시모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길래 이만 가보겠다고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는 뉘앙스로 뒤로 물러서니까 시부가 바로 이런 말로 막아서더라고요. 왜? 많이 바쁘냐? 어차피 아들 근무하고 있는 시간 아니야. 상 차리기 귀찮을 것 같으니까 먹고 가라. 섭섭하게 왜 그냥 가려고 해?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시니까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갔는데요. 시모가 끝까지 저한테 아는 척을 안 하고 상을 차리고 있길래 옆에서 도와드렸죠. 물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건네보긴 했어요. 어머님, 저희 남편이 글쎄요.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드니까 도시락은 자기가 싸겠다고 하는 거 있죠?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딨어요? 너무 다정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워낙 잘 키워놓으셔서 1등 신랑감이 따로 없다니까요. 어머님은 어떻게 교육시킨 거예요? 저도 알려주세요. 애들 가르칠 때 써먹기예요. 이렇게 남편 칭찬도 해보고 친근하게 농담도 건네봤지만 시모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서까지 그러시니까 시부도 이렇게 물어볼 지경이었는데요. 당신은 왜 그래? 오늘따라 말이 없다. 첫째 며느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조잘되고 있었잖아. 첫째 며느리 오자마자 이상하게 조용해진 것 같은데 아니야? 시모가 바로 그때 상을 다 차린 뒤에 식탁에 탁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치 보다가 맞은편에 앉았거든요. 제가 앉기 무섭게 어머님이 냉장고 쪽으로 손짓을 하면서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느라, 오늘 무슨 반찬 해왔다고 했지? 김자반이랑 콩자반? 네가 오늘 가져온 반찬을 꺼내봐라. 이번에 제대로 맛 좀 봐야겠다. 갑자기 제 반찬을 평가할 것처럼 구니까 이게 뭔가 싶었죠. 일단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시모 손에 제 반찬을 쥐어줬거든요. 시모가 반찬통을 열어서 김자반과 콩자반을 몇 개 집어보더니 몇 번 씹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신경질을 내면서 반찬통을 탁탁 쳤어요. 이게 뭐냐? 휴지가 져라. 도저히 못 먹겠다. 뱉어야겠어. 넌 이렇게 간단한 반찬도 못하니? 이걸 우리 아들한테 먹인 거야? 에? 도대체 이게 무슨 헛소리일까요? 그동안 제 반찬 잘 먹어놓고 이러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모가 이런 말을 하면서 뚱딴지같이 동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는 네 동서 좀 본받아야 해. 둘째 며느리는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진정이 돈도 잘 벌어서 우리 집에 큰 도움을 주고 있잖니.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맨날 우리한테 신세지고 있지 않냐?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집안일만 할 거면 이런 쓰레기 반찬은 안 해야지. 이거 시어머니라고 가만히 뒀더니 선을 점점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순간 욱해서 이렇게 반박해버렸죠. 어머님, 쓰레기 반찬이라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제 반찬이 맛없어도 이렇게 휴지에 뱉는다고 하고 쓰레기라고 하는 게 어딨어요. 기가 막히게도 시모가 멈추거나 사과긴커녕 제가 불씨라도 쑤셔 넣은 것처럼 이를 점점 키우는 거예요. 왜냐고요? 시모가 저한테 이런 말을 짓거렸거든요. 뭐? 니 지금 나한테 말 대꾸 한 거니? 시집 와서 네가 제대로 하는 일은 뭐가 있는데 우리 아들 밥이나 제대로 챙겨주냐? 너 지금 내 돈 받아다가 기생충처럼 쓰고만 있잖아. 이런 간단한 반찬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네가 며느리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니? 내가 틀린 말 했어? 틀린 말을 했긴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지 않고 이런 일침을 날려버렸는데요.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는데 인신공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제가 해준 반찬 맛있다고 하시더니 서방님이 돈 많은 집안이랑 결혼하니까 태도가 돌변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전곡을 찔렀는지 시모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시모가 결국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이런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식충이 주제에 어디서 뭐? 우리 남편이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건 마음에 걸린다고 했을 때 결혼 반대할 걸 그랬어. 네가 불쌍해 보이고 우리 아들이 좋다고 난리치니까 허락해줬는데 괜히 그랬다. 네가 그런 식으로 인생을 개막장으로 사니까 네 아빠가 심장마비 걸려서 돌아가신 거 아니야. 네 분수에 맞게 살라고. 고아녀는 주둥이 닫고 살아. 시부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보다도 화를 내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격분하셨는데요. 이 사람이 뭐를 잘못 먹었나? 왜 이래? 더위 먹었어? 평소랑 다르게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며느리한테 사과해. 시부가 이렇게 윽박지르니까 시무가 깨갱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가 제가 만든 반찬을 먹어보더니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며느라, 오늘도 반찬이 맛있다. 평소보다 더 맛있는데 안 사람이 왜 저러나 몰라. 그냥 시댁에 오지 말아라. 원래 시댁 식구들하고는 남처럼 지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진짜 시부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건 아닐 겁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전에도 시모에게 호출받아 자주 찾아올 때마다 뭐라 했겠죠. 시모가 저렇게 막말을 하니 앞으로 시댁에 찾아오면 계속 적고를 당하겠다 싶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걸 거예요. 안 그래도 시부가 이런 말을 덧붙여 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더한 꼴 당하기 전에 얼른 가라. 내가 괜히 밥 먹고 가라고 했나 보다. 괜히 우리 며느리 마음만 상했네. 내가 마중 나가줄 테니까 여기서 나가버리자. 시부가 앞장서 주셔서 딸이랑 같이 시댁을 빠져나왔는데요.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퇴근한 남편한테 시모가 한 짓을 전부 다 폭로해버렸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고아년이라는 소리를 하셨어. 고아년 소리만 하면 다행이지 그 외에 내 음식이 쓰레기 같다고 하고 내가 인생을 개막장으로 사니까 우리 아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말까지 하셨다니까? 시모가 저한테 욕을 하셨다고 하니까 남편이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곧바로 남편이 시모한테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서는 이렇게 따졌는데요. 엄마, 진짜 안사람 보고 고아년이라고 했어? 우리 와이프 음식이 쓰레기 같다고 하고 아내가 인생을 개막장으로 사니까 장인어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말까지 했다며. 그 말이 사실이야? 시모가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사과했는데 왜 또 그래? 야, 첫째 며느리 바꿔봐라. 넌 그걸 또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치고 있니? 인생 참 쉽게 사는 애네. 불만 있으면 네가 와서 직접 말해. 시모가 이런 상황에서 으름장을 놓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나설 필요도 없이 남편이 이렇게 호통을 쳐주더라고요. 한 사람이 하는 짓이 아무리 별로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돼?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왜 안 하던 짓을 해? 막무가내로 욕하면 연 끊을 거야? 하지만 시모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남편이 뭐라 하든 간에 이런 말을 짓거렸거든요. 제발 둘째 며느리만큼이라도 해라. 둘째 며느리가 달마다 나한테 얼마를 주고 있는 줄 아니? 첫째 며느리 네가 주는 푼돈과 쓰레기 반찬이랑 비교가 안 돼. 시모가 이런 식으로 대꾸해서 어이가 없었어요. 동서가 도대체 뭘 해주길래 저러나 싶었거든요. 동서가 글쎄 시모한테 어마어마한 금액대의 용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만큼 달라는 소리겠죠.
남편이 시모가 하는 요구를 듣고 실수를 지으면서 이리 물어봤는데요. 엄마, 설마 고작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돈 많은 집안이랑 엮이니까 눈이 획가닥 돌아? 어? 엄마 지금 울 와이프만 욕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들 얼굴에 침 뱉는 거야. 남편이 치욕스럽고 수치스럽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시모는 창피하지도 않나 봐요. 시모가 아주 당당하게 이런 소리까지 내뱉는 거예요. 고작이라니. 그동안 며느리가 받아쳐먹은 돈을 생각해라. 그렇게 불만이면 걔 보고 일하라고 해. 옛날에 모델 일인가 뭔가 그거 했다며. 그거 얼마나 잘 버는지 보자. 제가 결혼 전에는 모델 일을 했잖아요. 제가 주로 하던 일은 홈쇼핑 방송 모델 일이었거든요. 아직까지도 홈쇼핑 방송사나 관련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오곤 했어요. 왜냐면 홈쇼핑 모델 일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홈쇼핑이라는 게 주 타겟층이 결국 주부들이다 보니 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주부 모델들도 많이 썼어요. 딸아이는 시부모님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어디 시설에 맡기거나 사람 불러서 돌봐달라고 하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복귀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둘째까지는 갖고 싶다고 하면서 나중에 복귀하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준비하느라 일을 못하고 있는 건데 시모가 저런 소리라니 황당했어요. 심지어 예전에 저희가 자녀 계획을 전부 다 이야기했었거든요. 시부도 기억하시는지 핸드폰 너머로 이렇게 소리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었어요. 둘째 갖는다고 준비하는 애한테 무슨 취직이야? 돈 좀 그만 밝혀. 늦바람이 무섭다고 하더니 진짜 정신 나간 여편네네. 이 뒤로 망언에 퍼붓는 소리가 들려서 남편 보고 그냥 전화 끊으라고 했죠.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니 그 뒤로도 시부가 저한테 진짜로 이런 문자를 남기셨어요. 며느라, 진짜로 시대고지 말아라. 내가 농담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안사람이 너를 아주 드잡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 무슨 귀신 들린 것처럼 씨부리고 있으니까 당분간 찾아오지 마. 제가 남편에게 시부가 보내신 문자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무척이나 당혹스러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떡하지? 앞으로 어머님이랑 아버님 두 분 다 아예 안 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만 보기도 좀 그렇고 아주 나중에 어머님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셔도 오늘 일이 생각나서 뭐래도 어색하고 기분 나쁠 것 같다.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주더라고요. 제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배려하면서 말해줘서 감동이었어요. 아예 안 보는 게 왜 말이 안 돼? 결혼은 우리 둘이 한 건데 꼭 우리 부모님을 봐야 하나? 난 저런 엄마 안 볼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 부모님 뵈러 가지 말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부터 챙기자. 남편도 이런 식으로 시댁에 가지 말라고 해서 한동안 시부모님을 뵈러 가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시부 생신날이 찾아왔어요. 시모 생신이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절 감싸주고 챙겨준 시부 생신이라서 가려고 했는데요. 아버님도 하필이면 이런 때 생신이 겹쳐서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받아보니 이런 말씀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올해 생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 안사람이 며느리 너 보고 고아년이라고 했던 것 때문에 너무 걱정되더라. 또 난리를 칠까봐 걱정되네. 첫째 며느리 네가 내 생일잔치 자리에 와도 되려나 싶어. 며느리 네가 또 상처받을까봐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부 생신날에 안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답해드렸죠.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저 그렇게 마음 약한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 생신은 제가 꼭 챙겨야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평소보다 더 밝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시부가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사람한테 허튼 짓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할게. 행여나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막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결혼 전에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널 편견 어린 눈으로 본 거 미안하다. 아마도 저번에 시모가 한 말 때문에 신경 쓰시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결혼 반대 당한 게 기분이 좋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제가 시부의 입장이라도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아빠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세상을 떠난 거니 고아로 자라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결혼 당시에는 두 분 다 돌아가신 후였잖아요. 아버님은 또 어머님이 저를 고아년이라고 하신 부분에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생신날에 더 챙겨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 남편, 동서, 저 이렇게 넷이서 상의를 해가면서 식당이랑 케이크를 예약했죠. 선물도 준비해서 시부 생신날 예약한 식당으로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요. 처음에는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서로 웃고 떠들기 바빴어요. 그날 사건 이후로 다 같이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할 말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시모가 전이랑 다르게 조용히 앉아만 있으니까 슬슬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저랑 똑같이 긴장이 풀렸나 봐요. 그날 동서가 실수로 절 언니라고 부른 거예요. 저는 시부 눈치가 보여서 이런 식으로 바로 따졌는데요. 동서, 나 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동서가 헉 소리를 내며 조심하겠다고 하니까 시모가 갑자기 제 뺨을 후려치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감히 네가 우리 며느리한테 지적질을 하면서 대들어? 고아녀는 주둥이 닫고 살으라고 했지? 순간 충격에 휘청거리며 동서가 선물해준 목걸이가 땅에 떨어졌어요. 제가 거기서 놀라긴 했지만 주눅 들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뺨을 치신 거예요? 어머님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버님 생신이라서 참았는데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순간 동서가 빠르게 다가와 떨어진 목걸이를 집어들어서 보더니 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서가 목걸이를 꽉 붙잡으면서 이를 소리치더라고요. 언니,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어머님이 숨기고 있는 비밀 전부 다 실토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말 안 해도 곧 밝혀질 거 아니에요. 동서가 하는 소리를 듣고 시모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저도 이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폭로해버렸어요. 어머님, 어차피 곧 깜빵에 갈 사람이고 전과자가 될 사람이라서 막 나가기로 한 거예요? 이번에 들어가는 김에 저 세상 갈 때까지 쭉 있어 보려고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동서와 저한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게요. 동서와 저는 부동산 피해자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피해자끼리 모였어도 결국 잡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공소시효도 다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부 생신 전날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됐어요. 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자 모임에 형사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형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재차 확인을 하더라고요. 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잡았거든요. 오지연 씨랑 이현진 씨 사이가 형님 동서 사이가 맞아요? 오지연은 제 이름이고 이현진은 동서 이름이었거든요. 제가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형사 입에서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기당한 후로 부동산 사기 범죄를 엄청나게 싫어하게 돼서 부동산 사기 사건만 보면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기꾼 집단 일원 중 한 명이자 공범이 잡혔어요. 이 사람은 아직 해외로 도망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이유가 그때는 수사망에 걸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다가 최근에 다른 부동산 사기 사건을 통해 그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의 집을 뒤지고 컴퓨터 등 가지고 있는 자료와 파일을 뒤졌는데 이 사람이 지연 씨랑 연진 씨가 당했던 부동산 사기와도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형사가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이런 이유로 연락을 한 건데 뭔가 말하지 못하고 머뭇머뭇 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명애라고 말하면서 시모 이름을 꺼내대요. 왜 거기서 우리 시모 이름이 나오나 의아했죠.
제가 형사님께 시어머니 이름을 왜 이야기하시냐고 물었거든요. 바로 그때 형사님이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이명애 씨 이 사람이 지금 체포한 사람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명애 씨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경찰이니까 범죄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범죄자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니 오지연 씨랑 이현진 씨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명이인인가 했는데 그때 그 부동산 사기 사건의 공범을 잡았잖아요. 그때 부동산 피해자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다가 오지연 씨랑 이현진 씨가 형님 동서관계가 됐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 아, 맞구나 싶었어요. 이름도 같고 동서와 형님 관계인 사람이 어디 흔하겠어요? 이 공범은 자기 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그 사건의 연관 관계자는 물론이고 사건하고 연관 없는데도 자기한테 부동산 사기 수법을 배워갔던 사람들까지도 싹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 실적에 도움이 되면 제가 자기 죄를 줄여줄까 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기꾼들 공범 중 한 명이 이명애 씨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모가 범죄를 저지르다니. 시모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쳤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경찰이 보여준 서류 그리고 그 사기꾼이 진술하면서 남긴 녹취록 등등을 살펴보니 이명애 씨가 여러 명의 계좌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도하면서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해왔어요. 이명애 씨가 여러 명의 계좌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도하면서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해온 거예요. 처음엔 이명애 이름으로 부동산을 5억에 매입했어요. 시간을 좀 두고 이명애 씨 지인의 이름으로 옮기고 7억 원으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그 후 또 다른 이명애 씨 지인의 이름으로 이전한 다음에 9억 원에 거래한 것처럼 꾸민 거죠. 부동산을 매도하는 서류에는 서류상으로 각 단계마다 차익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현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없었어요.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진 것처럼 보여서 이를 통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이익을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매도 시점마다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적게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실제 거래가는 9억 원이지만 6억 원으로 신고하면 차익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이명희 씨는 이 두 가지로 사기를 쳐가며 돈을 벌어왔던 거예요. 원래 이런 거 먼저 알려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같이 피해자 모임했던 그 시절 의리로 알려주는 거고요. 곧 이명희 씨한테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 갈 거예요. 이렇게 제가 형사한테서 들은 모든 이야기들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전부 다 밝혀버린 거죠. 원래는 시모한테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올 때까지 모른 척하려고 했거든요. 시부 생신인데 굳이 그런 걸 밝혀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시모가 발광을 해대니 저도 못 참고 밝혀버렸어요. 안 그래도 동서도 자꾸만 돈 달라고 징징대는 시모한테 질리던 찰나에 저한테까지 이러는 꼴을 보니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한 거예요. 저랑 동서가 시모의 실체를 쭉 읊어주니까 남편은 물론 시부 시동생까지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못했죠. 시모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더라고요. 말도 안 돼. 내가 잡혀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거짓말 치지 마. 안 잡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제일 먼저 잡힌다고? 난 사기친 것도 별로 없고 이제 시작했다고. 시모도 참 바보지. 그런 반응을 보이면 범죄를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걸 왜 모를까요? 그래서 제가 시부와 남편한테 시모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이 사람 절대 도주 못하게 해야 해요. 집에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곧 있으면 경찰 오니까 우리가 지켜보고 있게요. 저희가 그날 제대로 된 생신 파티도 못하고 시모를 쭉 감시하게 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 생신 바로 다음날 시모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리더라고요. 모든 집안 식구들이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하니까 시모가 눈치를 보면서 순순히 따랐죠.
시모가 여보세요 하자마자 핸드폰 너머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명애 씨 핸드폰이죠? 사기죄로 고소당하셨으니까 오늘 신분증 지참해서 조사받으러 경찰서로 출석하세요. 그제야 시댁 식구들이 시모가 한 짓이 실감이 갔는지 모두가 오열하면서 시모한테 고함을 질러댔어요. 남편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눈이 잔뜩 충혈된 채 온 힘을 다해 이리 소리치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돈이 고픈 상황도 아닌데 사기라니. 이상하게 요즘 따라 돈덩거리더라. 세상에, 사기꾼이 우리 엄마였다니 수치스럽다. 장인어른이 어떻게 떠난지는 알고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시부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으면서 우셨어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침울한 목소리로 시모를 이런 식으로 나무랐는데요. 창피해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지금 이러는 거야, 어? 내가 쎄빠지게 돈 벌어오면 뭐해? 당신이 그 돈으로 밥 먹고 씻고 자면서 사기칠 궁리만 했을 텐데. 아휴, 내가 어쩌자고 이런 모자란 여자랑 결혼을 해서는. 사기당해서 돌아가신 사돈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온 집안 식구들이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으니까 시모가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간 후에 그대로 체포를 당했어요. 부동산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하대요. 시모가 결국 시부한테 이혼당하고 벌금과 위자료 내고 재산분할까지 하느라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전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이런 말을 짓거렸거든요. 며느라, 우리 지연이 내가 지금 그동안 한 짓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지연이 너랑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안 되겠지? 내가 남편한테 이혼당해서 시댁에서 쫓겨났거든. 그런데 다른 자식들도 내가 사기친 걸 알고 아무도 안 받아줘. 벌금과 위자료 내고 재산 분할까지 하느라 돈이 없어서 결국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 고시원에 낼 돈도 없어서 여기서도 쫓겨나게 생겼는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비록 사기친 돈이지만 그동안 내 돈 가지고 편하게 살았잖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 이전 시모가 이런 식으로 사정하면서 핸드폰을 앞에 세워두고 무릎까지 꿇고 엎드려서 싹싹 빌고 있다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져 물었죠. 전 아줌마가 무릎 꿇고 빌든 엎드려서 빌든 상관이 없거든요. 아줌마가 어떻게 빌든 간에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 이것만 대답해 보세요. 해외로 튄 사기꾼이랑 한패 아니에요? 저희 아빠가 그 사기꾼들 때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겠어요? 제가 이리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줌마,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사기꾼들이랑 아직 연락하고 있죠. 그 사기꾼들 한국으로 다시 오게 한 뒤에 자백하게 하면 돈 빌려줄게요. 이전 시모가 제 제안을 한 번에 받아들일까 싶었거든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이전 시모가 울면서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랑 연락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빌려주라, 응? 그리고 아줌마라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고부관계였잖니. 가족끼리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끝까지 징징대길래 이전 시모 말을 전부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공정한 거래가 아니면 대화를 안 한다고 해버렸죠. 저 더 이상 아줌마랑 고부관계 아니니까 시모 타령, 며느리 타령 그만하세요. 그 사기꾼들 다시 불러오기 전까지는 아줌마가 전화나 문자를 아무리 해도 안 받아주고 답장도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죠. 이전 시모가 이 뒤로 문자로 이런 식으로 빌빌댔거든요. 며느라, 우리 지연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10만 원이라도 빌려줘라. 내가 쫄쫄 굶어서 배가 너무 고파.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제발 한 번만 차비를 베풀어줘. 이 문자를 본 순간 짜증이 확 나서
마음 같아서는 차단하고 싶었지만 그 사기꾼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다 얼마 전에 이전 시모에게서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전 시모가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며느라, 사실 말이다. 그 사기꾼들이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한 거 거짓말이다. 그동안 계속 연락하고 있었어. 네 말대로 한국으로 불러서 잡으려고 대규모 사기를 친척하고 사기꾼들을 불렀거든? 부동산 전문가인 척 강의를 열어서 사람들을 낚았는데 내가 초짜니까 옆에서 바람잡이나 해줘라. 돈을 일부 나눠주겠다고 야부를 털어봤어. 사기치는 금액 규모도 부풀려서 말했더니 다들 혹하더라고. 진짜로 그 사기꾼들이 내 구라에 넘어와서 한국으로 온대. 비행기 티켓도 명의 도용한 걸로 사고 신분 세탁까지 해가지고 온다고 했어. 이 말을 들은 순간 허탈한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참 대단한 인간들이죠? 그 뒤로 진짜로 그 사기꾼들을 잡았냐고요? 이전 시모 덕분에 경찰을 불러서 사기꾼들을 공항에서 붙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 사기꾼들이 죗값을 갚은 것은 물론 친정아빠가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등장 밑이 어둡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범인이 이렇게 코앞에 있었다니. 뒤늦게라도 이전 시모의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전 그 뒤로 이전 시모 없는 시댁 식구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자백하게 하면 돈 준다는 약속은 지켰죠. 이전 시모가 1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10만 원만 보냈더니 이전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이런 식으로 악을 지르면서 난리더라고요. 아니 며느라,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사기꾼들 찾게 해줬는데 이것밖에 안 보냈어? 10만 원만 보내면 어떡해? 내가 지금 고시원 생활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 이상은 보내줘야지. 이전 시모 무슨 나랑 자기가 무슨 거래를 한 줄 알았나 봐요. 아주 뻔뻔하게 더 달라고 하길래 제가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해버렸죠. 아니, 아줌마가 요청한 대로 해줬는데 뭐가 문제예요? 언젠 10만 원이라도 보내달라면서요. 난 약속 지켰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뒤로 이전 시모가 문자로 제발 도와달라고 하거나 사정하는 거 실컷 농락해주다가 차단했어요. 우리 아빠랑 제 인생 망친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놈이랑 한패인 이전 시모한테 복수해주니까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요즘 따라 일이 술술 풀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둘째도 생겨서 이 아이 잘 낳고 몸조리 완벽하게 해낸 다음에 저도 이제 일할 생각이에요. 홈쇼핑 모델로 다시 복귀할 예정이니 여러분도 저 많이 응원해주세요.